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9월 18일 송영무, 정경두 전 현직 두 국방장관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1일에는 검찰에서 고발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발 대리인 임천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천영 변호사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2011년부터 약 5년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근무하셨고 국방부를 나오신 이후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호를 맡으신 경력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번 국회에서 9월 18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고 그날 바로 이제 검찰에 두 국방장관을 형사 고발했죠. 그래서 고발 대리인으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참가하셨고 어디서 고발에 관한 진술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그 10월 1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우리 대수장 운영위원장인 이석복 장군님하고 신원식 장군님 저 세 명이서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발장 접수하고 한 13일 만에 고발인들 이제 진술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 보통의 예인지 아니면 좀 특이한 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통상은 한 달 이렇게 좀 걸리는데 바로 12일 만에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수장이 고발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언론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발인 조사라는 것이, 고발인 진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를 텐데 고발인 진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고발인 조사 말은 말 그대로 고발인을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그 수사기관이 고발인을 불러서 당신은 왜 고소를 했습니까? 취지. 또 무엇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또 증거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고발인으로부터 듣는 절차입니다. 이 고발인을 조사한 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그날 전체 조사 또는 진술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네, 그날은 13시 30분에 우리가 가서 19시 30분에 나왔으니까 한 6시간. 예, 그렇습니다. 예, 6시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현직 두 국방장관을 고발하셨는데요. 어떤 명목, 어떤 죄를 들어서 고발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적죄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왜 국방부 장관들을 고발을 했냐. 예. 사실 이 국방부 장관은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막강한 권한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군사, 또 군정, 군령, 또 각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그럼 이분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막강한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따라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임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한테 끼치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고발한 그 구체적인 죄목이 뭘로? 우선 이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적죄요? 근데 이적죄라는 말이 좀 처음 듣는 말인데요. 우리 형법에는 국가 존립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내란죄와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총괄해서 외환죄라고 하는데요. 우리 형법에는 외환죄에는 5개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유치죄, 또 여적죄, 이적죄, 또 간첩죄, 또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적죄는 한마디로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이제 내부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외환은 이제 외부의 적과 뭐 소통한다든가, 맞습니다. 예. 적을 이롭게 하는 예. 그런 법이 죄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국방장관을 고발하셨는데, 국방장관을 딱 찍어서 고발한 이유가, 물론 아까도 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자로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해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강한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해태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적죄로 고발을 하셨는데, 이적죄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지, 그걸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적죄와 이적죄를 헷갈리고 해요. 다 뭐 이적죄, 여적죄를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 항적이라는 말은 적대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면 여적죄고요. 그 다음에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인데, 우리 형법에는 그래서 전쟁 중에 적국을 위해서 모병하는 거, 모병을 하거나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군사시설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또 물건을 적국에 주는 것. 그 말고 마지막으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기타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면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국방부 장관들을 이적죄로 사실은 저희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발장에는 7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선 감시초소 GP를 파괴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GP는 최전방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또 어떠한 돌발 행동이 났을 때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적죄가 뭐냐? 감시초소가 갖는 이 조기 정보 능력을 소실하고 유사시 적의 공격 속도를 늦추는 이러한 기능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문제는 이 북한은 감시초소가 160개고 감시 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감시초소가 60개에 불과하고 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데 똑같은 동수 11개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는. 또 적을 이롭게 하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이적죄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주 명쾌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이제 침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물론 쭉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냐 안 했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이게 간첩죄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직결되고 군 작전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적죄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대한민국을 침해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용시설 GP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군사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지원하는 뭐 한미동맹이라든가 국방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침해하면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직 두 국방장관을 이제 형사고발했는데 이적죄로요. 송영무 장관은 이미 서명만 하고 나갔고 정경두 장관은 그 서명한 것을 갖고 지금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이제 적용되는 각각의 항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록 서명은 하고 이미 뭐 퇴직은 했지만
그 현재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을 다 알았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합참의 도움을 받아서 합참의장의 지시를 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설사 현직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약을 만들어 놓고 그 이행 행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적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장관에게는 어떻게 이제 조언을 하고 이 법률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좀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국방부라는 것이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또 법무관리관이라면 어떤 국방부 장관님에 대한 법률 책임자인데 현행법에 맞게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보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무관리관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조언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군의 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날 9월 30일인데요. 국회에서 아주 특별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여야가 아주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거든요. 이것이 청와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이것이 과연 9.19 합의에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이 여당과 청와대가 이제 따로 가는 것이냐,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은 것이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상 기류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이라면 이 9.19 군사 합의에 의한 지금과 같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해체되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평화가 왔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대통령도 고소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국가 안보에는 여당, 야당이 없고 또 이념에 따라서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번 국회 결정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이적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발인 그 참고 조사 시에 우리들 고발인의 뜻을 충분히 검찰 측에 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군사 사항에 관련된 것은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제 제가 받은 느낌은 그 검찰에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군사 전문가인 신원식 장군께서 상당히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아주 효과가 있었던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고발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예측을 하신다면 이 고발건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쨌거나 이제 절차상으로 그 고발인 조사가 끝났으니까 피고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예.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거는 검찰이 판단할 거고요. 그 조사를 한 후에 또 결정을 내릴 건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의견도 있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9.19 합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검찰에서 다 수사를 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 사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두 장관을 고발하기까지는 상당히 번민도 많았고 고뇌도 많았습니다. 한때 동료였고 또 후배 또는 선배인 이 두 장관을 고발하는데 어찌 인간적인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동대표의 한 분인 박환인 예비역 해병대 장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대수장은 한때 우리의 동료였던 전현직 두 장관을 우리의 손으로 고발하는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국가 안위를 위해 선공후사의 정신을 일깨웁니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에 대해서 보통 예비역 장군들은 항상 지지하고 성원을 했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라는 뜻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백선엽 대장님께서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일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땅을 치고 통탄한들 뭘 하겠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모시라는 말씀과 같이 국가가 존재할 때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현역 군인의 임무이고 또 예비역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이렇게 두 전 현직 장관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 고발 대리인으로서 참여해서 잘 우리의 뜻을 전달해 주신 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많은 또 산이 있을 겁니다. 같이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과 힘을 합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좀 전에 그 김 장군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당시 그 이석복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자기 후배를 이렇게 고소하는 그 현재 상황에서 참담하다라고 그 검찰에다가 제일 먼저 진술을 했어요. 예. 그리고 대수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는 거를 충분히 설명시켰고, 그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누가 걱정하겠느냐. 정말 그러한 마음을,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검찰 수사관도 상당히 좀 이해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진술이 됐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수장에서 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현재 국가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소를 했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어제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 변호사님께서도 만만치 않게 고생하셨고요. 이 고발건이 하여간 대한민국 안보를 되살리는 그런 촉매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느냐, 그대로 공산화가 되느냐는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 데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